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NA 입시랩 부소장 이명순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처음이죠? 여러분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지금 급히 이 야심한 밤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녹화 설정하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오전 시간 한 2-3시간 정도 해보고 드디어 한밤중에 다시 2시간 도전을 해서 미러링에 성공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화면이 선명하게 이제 녹화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일단은 계열적 합평 1단계 합격을 축하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고려대학교는 사실 이 구술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연습을 하려면 얼마든지 연습을 하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다 연습을 할 시간은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볼 때 꼭 이런 문제는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평, 계열적 합평은 지금 일반 전형이잖아요. 일반 전형은 이제 21분 동안 풀고, 그리고 이제 한 7분 정도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 21분 동안 푸는 문제의 개수가 적을 때는 2개, 많을 때는 4개, 한 이 정도를 풀게 되는데, 이 7분 정도, 예전부터 이것은 사실 문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면접 시간이 한 7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뭐 6분, 7분, 많아야 8분 뭐 이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추가 질문이 주어질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은 주어지지 않고, 문제 3개를 푼다고 했을 때도 보통 한 2분 정도, 이제 2분 10초, 20초 이런 정도 이제 답변이 가능하잖아요. 문제가 3개, 4개가 되게 되면은 2분도 채 안 되는, 한 뭐 1분 40초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런 거 답변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런 시간을 무조건 늘려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을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럼 핵심적인 것을 말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일단 당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일단 요 페이지 잠깐 넘겨서 여기서 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논증적으로 이야기하라. 자, 논증적으로 이야기하라. 논증적으로 답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논증이라고 하는 거. 일단 논증은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결론하고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결론하고 이유가 있다. 요 방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도 중요하긴 한데 항상 이유를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요게 풍부해져야 여러분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주장과 이제 근거라고 하는 표현을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통칭해서 그냥 결론,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라기보다도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결론 플러스 이유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생님은 설명을 할게요. 논증적 말하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을 하려면 결론하고 이유를 갖춰서 얘기를 해라. 이것을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이 구술 문제에서, 논제죠.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 요구하는 것.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여러분들 답변을 듣다가 보면은, 문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별로 좋은 말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의심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긴 행위를 자유롭게 논해 보시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의심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긴 행위를 이야기하라고 했으면, 의심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의심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다에 나타나는 의심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나에서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돈키호테입니다. 의지를 실천에 옮긴 행위가 어떤 행위다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제시문도 활용하지 않고 마음대로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가히 요지를 설명하라는데 설명 안 하고 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추하라고 그러는데 유추 이용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구자와 지식인의 차이를 말해보라고 했는데 이거 차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잘못 푸는 거죠. 자, 아주 엄격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을 하자면은 이 논제에서 사례를 두 개를 들으라고 그랬는데 사례를 두 개를 들지 않고 하나만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간단하게 해서 떨어져요. 실제 사례입니다. 이것은 있었던 일이에요. 알겠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논제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얘기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요것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잘 모르는 것이 뭐냐면은 잘 안 되는 거. 잘 안 되는 것은 주저리 말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한참 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걸 위해서는 두 갈식으로 구성을 해라. 두 갈식으로.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두 갈식 구성을 하려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런 역삼각형의 구도를 갖춰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역삼각형의 구도를 갖춰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상단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한다?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고 요렇게 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 요 부분을 한번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잠깐만. 일단 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역삼각형 구도로 이야기하라. 역삼각형. 자, 역삼각형 구도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런 구성을 취해라. 여기에서는 먼저 어떻게 한다?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여기 하나 있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게 넓은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여기에서 점점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선생님 예전에 이런 것을 이제 깔때기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화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서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요 방식에다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까 다른 말로 이제 어떤 글은 주장과 근거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주장과 근거를 밝힌다. 여러분의 견해를 밝히라고 할 때도 이런 방식의 이제 구도를 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결론, 이유. 그래서 선생님이 주제어를 이용해서 요것을 결론 문장 만들고 이유를 만들어라 해갖고 요것을 어떻게 하냐? 주결이. 주저리 말하지 말고 주결이 말해라.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강조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 거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접근해서 푸냐.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답변을 할 때는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논제 중심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논제를 정확하게 읽고 푼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고려대도 그렇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또 서울대를 쓴 친구들도 있을 텐데 문제를 풀 때 1번 문제 풀고 제시문보 2번 문제 풀고 제시문 이렇게 읽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다 읽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은 주제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제어.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에서 주제어가 나타나지 않아도 3번이나 4번에서 주제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뒷문제에서. 그러니까 제시문들로 하나의 세트로 된 제시문들로 엮여진 문제들은
주제가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어를 정확하게 찾아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문제를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자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다에 나타난 의심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나의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긴 행위를 자유롭게 논해보시오 했죠. 그러니까 나의 돈키호테가 사실 나타나는데 돈키호테가 의지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럼 그 행위에 대해서 한번 논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이제 평가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논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평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두 번째, 가의 요지를 설명하고 여기서 유추를 해서 연구자와 지식인의 차이를 말해 보시오. 이게 약간 복합적이야. 그래서 이 유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그런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주제어가 뭐예요? 의심, 의지의 실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추, 이건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연구자와 지식인이라고 하는 주제어가 또 잡혔어요. 키워드들이. 자, 지식인과 돈키호테의 공통점과 차이점. 지식인, 의지를 실천. 뭐, 여기 좀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해 제시문 각각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유롭게. 여기서 뭐가 나왔네?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 이런 주제어가 나왔습니다. 이 주제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게 나왔습니까? 일단, 의심이라고 하는 주제어가 나왔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의심, 지식인, 연구자, 이런 것들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뭐예요? 이론과 실천. 자, 요게 과연 뭘 뜻하나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일단 이론과 실천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거, 요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까?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잠깐 강의를 할게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 요것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쓰지? theory라고 쓰죠. theory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것은 테오리아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나온 말이에요. 테오리아.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관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관조. 자, 요게 어떤 이제 의미가 숨어 있는 거냐면은, 테오리아라고 할 때는 관조하는 거죠. 이게 서양 철학에서 볼 때,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관점이 깃들어 있는 거냐면은, 진리가 존재하고, 이 진리를 어떻게? 관조한다. 누가? 인간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 주관이.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주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조에서 진리는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플라톤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데아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동굴에 비유해서 뭐예요? 태양을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객관적, 이거 배경지식 이런 것들은 잘 머리에 담아두세요. 우리 배경지식을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이제 어떤 객관, 아브젝트,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리는 객관이야. 대상이야.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는 뭐 하는 겁니까? 발견하는 겁니다. 디스커버야, 디스커버. 여기에도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디스커버 한다는 얘기는 커버. 뭐예요? 발견하는 것은 자연이 숨겨놓은 것을 벗겨내는 것이 디스커버예요. 그래서 인간이 발견하는 거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컨스트럭트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자, 이게 이론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자연의 어떤 그 논리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파악한 진리야, 이게. 그걸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론이고, 여기서는 이게 사실은 발견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인식이야, 인식 어렵죠, 말이? 알미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날리지가 되는 거야. 날리지. 알미라는 뜻이야. 별거 아니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practice, 즉 이제 praxis, 히라바로 이렇게. 자, practice, 요것은 뭐냐면은 무언가를 세상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그래서 행위라고 그러는 거지. 행위. 요것은 지식이라고 그런다면은 요것은 행위야, 행위.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달리기를 하는 것도 이제 행위일 수가 있고, 뭔가 운동을 하는 것도 행위일 수가 있고, 아니면 실제로 내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갖고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다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은 산출한다라고 하는 거, 프로듀스 하는 거. 이 세계에다가 없는 것을 산출해내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겠지. 근데 어쨌든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암과 행위라고 하는 거, 암과 행위라고 하는 거, 이 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 배경적인 내용으로 본다면은 이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연구자와 지식인의 관계, 그리고 의심과 의지를 실천한 것, 의지를 실천에 옮긴 행위, 이것과 지금 전부 다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다에 나타나는 의심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나의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긴 행위를 자유롭게 논해보시오. 이 문제를 이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서는 이런 이제 배경 지식이 있다. 이것은 이제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도 문제가 나오면 응용해 먹을 수 있다. 자, 봅시다. 다시. 자, 일단 여기서부터 봐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다에 나타난 의심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그랬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무엇을 바탕으로 뭐뭐의 관점에서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을 토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것들은 전부 뭘 뜻한다? 요것들은 전부 기준을 뜻한다. 기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걸 논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란 주제, 그러면은 제시문을 통해서 이 기준을 잡고 요거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논해라. 그럼 답안 구조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제시문 다에 따르면 의심은 어쩌어쩌어쩌어쩌어떠떠한 것이다. 그죠? 의심이란 뭐 어떠어떠어떠한 것이다. 그럼 이에 따라서 볼 때 나의 그 화자나 또는 주인공이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긴 행위는 어떠떠떠떠떠떠하고 어떠떠떠떠하고 어떠떠떠떠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것을 조금 이따가 그 문제를 직접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한번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나. 자, 제시문 다부터 봅시다. 자, 새로운 논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논리를 의심해라. 이미 존재하는 논리를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 근데 의심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문장에 의문보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의 행위이며 구체적인 실천이다. 의심이 하나의 실천이 된대요. 자, 근데 뭐 행위임의 실천이라고 하는데 의심한다라고 하니까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뭐 하나의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실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 자, 그래서 의심하는 곳까지 도달하려면 시간, 공간, 상황 등에 대한 의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며 실행의 효과와 가치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의심을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의심을 하나의 실천으로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심하는 곳까지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공간, 상황 등에 대한 의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실행의 효과와 가치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 공간, 상황, 그죠? 여기 나온 시간, 공간,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밀고 나아간 다음에 실행의 효과와 가치도 고려해봐라, 이런 거죠. 역설적으로 역설이라는 말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을 때 우리가 역설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의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심하고자 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없다. 문이 열리거나 닫히려면 경첩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의심을 표명하며 실천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몇 사실들이 의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기는 합니다. 여기 이제 의심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기는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이 뒷부분은 거의 사실 쓸모가 없어요. 이 부분은 실제로 활용은 안 되고, 여기서 의심과 관련해서 이걸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잘 이용이 안 돼. 자, 그러면은 한번 봐봐요. 다시. 의심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의심을 뭐라고 그랬어? 아까 의심한다면은 시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공간, 그지? 공간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볼까요? 자, 시간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였어? 공간, 상황, 그리고 실행의 효과, 가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뭘로 삼아서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해라. 이런 것들. 기준으로 삼아서 볼 때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긴 행위라고 그랬어. 의지를 실천에 옮긴 행위. 그러면은 이 실천에 이렇게 옮긴 행위는 어떤 행위냐? 자, 요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행위가 나타났나 봅시다. 자, 씻어버려야 할 불명예, 바로잡아야 할 부정, 고쳐야 할 무분별한 일, 개선해야 할 폐단과 해결해야 할 부채가 있는 이상 하루라도 지체하는 건 세상에 대한 손실이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불명예가 존재하고 부정이 있고 무분별이 있고 개선해야 할 폐단이 있고 해결해야 할 부채가 있대. 이런 것, 이 모든 것들, 뭔가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데 더 이상 머뭇거리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머뭇거리고 싶지 않았대요. 의지를 실천에 옮긴대. 자, 동트기도 전에 그는 로신한테 올라탔다. 자기 생각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돈키호테는 그죠? 이제 돈키호테가 조잡한 투구를 쓰고 싸구려 방패를 들고 어설픈 창을 거머쥔 채 마당 뒷문을 통해 들판으로 씩씩하게 나갔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 게 무척이나 만족스럽고 기뻤는데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자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운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말이 가는 곳으로 재촉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답변을 하려고 그럴 때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서 이 돈키호테는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심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보면은 이거 불명예가 있고 부정이 있고 무분별함이 있고 폐단이 있고 부채가 있대. 이거에 대해서 이게 그를 괴롭혔대. 근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조잡한 투구 쓰고 싸구려 방패 들고 어설픈 창을 거머쥔 채 뒷문을 통해서 나가는데 갈 곳은 어디야? 운명에 맡겨서 가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자, 이런 돈키호테가 그러면은 여기서 의심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볼 때 의지를 실천에 옮긴 행위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하라는 것은 의심의 관점에서 한번 이 실천 행위를 평가해 보시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이. 그러면 실제로 돈키호테가 이 의심을 했느냐? 라고 할 때 보세요. 시간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동트기도 전에. 왜 동트기도 전에 나가? 동트기도 전에 왜 나가? 이게 아침이나 먹고 나갈 것이지. 자,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어느 시간에 언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새벽에 동트기도 전에 나가는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뭐예요? 운명에 맡긴데, 그지? 로신한테가 가는 얘가 가는 대로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씻어야 할 뭐 불명예든 부정이든 이게 어디 있나를 모르는 거지. 상황. 그러면 그건 과연 불명예고 부정예고 무슨 폐단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의심이 됩니까? 뭐가 문제인데 이런 것들 하나도 의심하고 있는 게 없죠. 게다가 그 조잡한 창을 들고 투구를 쓰고 어설프게 뭐 그러고서 이제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부정을 해결하겠다고 나갔는데 그러고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여인이 거인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거인이 뭐 사실 풍차였던 거지. 그러면은 이게 가치 있는 행위냐 진짜 부정이고 진짜 패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지. 그리고 내가 그런 싸구려 창이나 뭐 그 엉터리 조잡한 투구 쓰고서 조잡한 창 들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까?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의심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지 않은 채 그런 채 자신의 적을 대적하겠다라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돈키호테는 의심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인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무대포죠, 무대포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간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럼 이걸 이야기를 하려면은 재심은 다에 따르면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 또는 효과와 가치까지 의문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돈키호테는 의심을 끝까지 하지 않은 채, 즉 의문을 품지 않고 자신의 단순한 의지를 실천에 옮긴 행위에 지나지 않는 무분별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뭘 말했어요? 기준 얘기했고 이 기준에 따라서 결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돼요? 뭘 말해야 돼?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이유는 뭐겠어? 기준을 왜 충족하지 못했는지를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일단 의심을 한다라고 할 때는 시간, 공간, 상황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의문을 밀고 나가야 하는데 첫째, 시간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시문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돈키호테는 어땠다? 동 뜨기 전에 출발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간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씻어야 할 불명예나 어떤 부정이나 폐단이 있다는데 그 폐단이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운명에 맡긴 채 길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틀에 맞춰 갖고 여기서 제시한 이 기준들 아까 이쪽에 써놨던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체계적인 답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의 요지를 설명하고 여기에서 유추하래. 그래서 라의 연구자와 지식인이 차이를 말해보시오 그랬어요. 자, 가의 요지가 뭡니까? 이제 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가의 요지를 먼저 보면은 글자를 가르칠 때는 맑을 청자로 흐릴 탁자를 깨우치게 하고 청탁이죠. 가까울 근자로 멀 원자를 깨우치며 근원, 가벼울 경자로 무거울 중자를 깨우치고 얕을 천자로 깊을 심자를 깨우친다. 이렇게 두 글자를 들어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 두 가지 뜻을 알게 되면 한 글자씩 들어 말하면 두 글자의 뜻을 함께 모르게 된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의 뜻을 알게 되지만 이렇게 두 글자를 대조해서 밝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두 가지 뜻을 알게 되지만 한 글자씩을 들어서 말하면 두 글자의 뜻을 함께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청, 탁, 근, 원, 경, 중 이게 반대되는 거지. 선생님이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하면은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그냥 가자. 자, 여기서 요지를 설명을 할 때 글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글자를 대조하여. 의미가 대조되는 두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라라고 하는 거죠. 대조시켜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논술, 구술 가르칠 때 제시문 독해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독해하라. 이분법적으로 독해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시문을 읽을 때 일단 대립적 관점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딱 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효율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얘기해요. 또는 반대로 형평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얘기해. 그러니까 자유시장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유시장주의의 형평성이 충족되지 않는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먼저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 자유주의, 자유시장주의 또는 뭐 자본주의에서는 개인들의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효율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회의 이익이 효율적으로 증대된다, 자원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의 부작용으로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자본주의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을지언정 형평성은 추구하지 못하는 뭐 이런 거지. 말하고 싶은 게 형평성인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갖다 놓는 경우가 많죠. 이런 방식이 돼 있어. 그래서 A를 설명하기 위해서 B나 대조적인 B나 또는 not A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두 개념을 빨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대립관계를 이해해 가면서 가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요게 이론과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바라보는 거고 하나는 행위를 하는 거야. 이게 대립적인 거야. 이론만 있으면은 실천이 안 되고 실천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론만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이론은 어때요? 그냥 허공에 있는 거랑 또 탁상공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실천할 수 없거나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런 이론이라고 한다면 사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론은 없이 실천만 한다고 하면은 실천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서로 이것은 약간 대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글자를 뭐 근, 원, 청, 탁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 거야. 대조적인 걸로.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유추하래. 유추하라는 게 뭡니까? 유추하라고 하는 게 유추는 이제 어넬러지야.
어넬러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겁니까? 어넬러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거야.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데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서 서로 대조적인 글자를 통해서 이해했듯이 여기 마찬가지로 연구자와 지식인의 차이를 그럼 대조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의 연구자와 지식인의 차이 이제 선생님이 이미 뭐 문제를 다 풀어봤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이제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무엇을 대조적인 것으로 놓고 말을 했는가? 일단은 이 두 개 차이니까 연구자와 지식인도 서로 대조적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지식인을 이해하든 연구자를 이해하든 서로 상대 것을 이해를 하면서 어느 한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즉 연구자를 이해하면은 지식인을 이해할 수가 있고 지식인을 이해하면은 연구자를 이해할 수 있어. 서로 대비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는가를 파악을 해보고서 다시 접근을 해보죠. 어떤 대조점이 있는가를 봐요. 자, 핵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을 두고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자, 그들은 그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연구자일 뿐이래. 아, 뭐라고? 연구자는 뭐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연구자라고 한다. 이 연구자들이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탄생하게 될 핵무기의 파괴적인 능력을 인지하고 이 핵무기가 가져올 반인류적인 재앙에 대해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후 어느 순간 고민하기를 멈추고 그 위험성을 모두에게 알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실천이지. 비판적인 실천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 과학은 중립적일 수 있지만 과학자는 중립적이기 힘들어요. 과학자가 과학 기술이나 과학 이론이나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이것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중립적으로 추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사회에서 활용되는 순간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지? 지금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뭐예요? 이거 저기랑도 비슷한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아직 공개는 안 됐었지만 2014학년도 연세대학교 특기자 구술 문제도 이제 또 뭐 똑같지는 않은데 선생님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이제 파인만의 과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나오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참 자유였는데 이 파인만의 과학이란 무엇인가 또는 발견의 즐거움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거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학자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갖고 와야 돼요. 책임을. 실제로 파인만 같은 경우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핵폭탄, 핵무기를 만드는데 참여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과학자가 핵 분열에 대해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 핵 분열이 끼칠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악영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위험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알리는 일에 동참을 해라. 이게 사회적 책임이야. 인권이나 반핵 사상을 공고하는 선언문을 작성하여 서명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취했을 경우에만 연구자는 지식인이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연구자는 전문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지.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제 문제 4번에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이론만 갖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죠? 반면에 지식인은 어떤 존재예요? 지식인은 동참하는, 실천하는 뭐에 대해서 이 연구가 끼치는 사회적인 악영향을 사회에 경고해갖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실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 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 사실 대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냐? 연구자는 이론만 가진 사람이고 지식인은 실천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면 이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 우리가 글자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어떤 하나의 단어의 어떤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대립관계에 있는 다른 단어를 한꺼번에 같이 배울 때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은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연구자와 지식인의 차이 이걸 유추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의 두 가지 대조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는 연구, 이론을 탐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 하는 것이다? 실천을 하는 행위로 무언가를
그 행하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한다. 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연구자는 이론만 갖고 있는 사람인 반면에 지식인은 이론과 실천을 모두 다 갖춘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걸 유추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론 관계를 요것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구술 답변이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우리 다 풀었네. 그죠? 다 풀었습니다. 어떻게 다 풀었습니까? 라의 지식인과 나의 돈키호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자, 너무나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1번에서 풀었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뭡니까? 이 의심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의문을 품고 따져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야, 이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의문을 품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요. 지식인 거죠. 지식. 자, 근데 이 지식인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연구, 전문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인과 동시에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인과 동시에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돈키호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볼 때 이론, 여기에서 우리가 위에서 1번 문제를 풀 때 나타났던 의심이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죠. 이건 없는 사람인데 대신에 돈키호테는 의지를 실천에 옮긴 사람이죠. 무대뽀, 무대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거 딱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2번 문제에서는 연구자가 실천이 결여된 이론만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키호테는 정반대의 사람인 거지. 이론은 없이 실천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지식인은 우리가 이렇게 이론과 그럼 지식인과 돈키호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시오라고 했으면 답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지식인과 나의 돈키호테는 둘 다 실천을 중시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인은 자신의 연구 분야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연구 분야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연구하는 주제가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심이 들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사회에 끼치는 악 영향에 대해서 사회 경종을 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실천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 돈키호테는 뭐 했다?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부정, 패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이제 옮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반면에 둘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뭡니까? 이론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식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이론을 갖추고 있다. 그죠? 자신의 전문 지식, 그리고 전문 지식이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한 인식,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돈키호테는, 충분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어떤 단정적인 근거 없는 믿음만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이론이나, 이런 지식이 결여된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이게 파악이 되면 금방 푸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안 풀려. 뭐 어디에서 파악하라고? 여기에 나왔잖아요, 여기. 그죠? 이론과 실천의 관계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4번에서.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뭐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어가 파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전체가 관통하는 주제어. 알겠죠? 이거 중에. 자, 그러면은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해 재심은 각각을 최대한 활용을 하랬으니까 재심은 가를 통해서 뭐예요? 글자를 대조의 관점에서 두 글자를 한꺼번에 이해를 하라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에서 문제를 풀 때 이론과 실천의 대립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이 둘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를 활용하면은 뭘 말할 수 있어요? 이론은 없이 실천만 있는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돈키호테. 그리고 재심은 다를 이용해서는 의심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갖고 실천을 한다라고 그럴 때는 의심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실천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이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론의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줘야 될 것이고, 뭐 물론 이론에 대한 의심도 필요하죠. 이론 그 자체에 대한 이론에 대한 의심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이론을 구축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 이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요게 더 먼저겠네. 요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재심은 라를 활용해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구자가 아니라, 왜? 연구자는 이론만 가지고 있고 실천.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자, 글자에서 우리가 글자를 이해할 때 대조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론과 실천의 두 가지 측면,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도 같이 갖고 있어야 우리는 이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요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이론 없는 실천은 어떻다? 맹목적이다.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 자, 뭔가 되게 멋있지? 이거 뭐 선생님 얘기는 아니고, 선생님이 물론 선생님이 만들었지, 이 말은. 근데 완전 창의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칸트는 알죠? 생리론 같은 거 공부하다가 보면 알 거예요.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고, 직관이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그거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모방해서 만든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고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 그죠? 요 두 개가 필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걸 통해서 요 부분 설명하고, 요걸 통해서 이제 요 부분 설명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 다를 통해서는 이론에 대한 정확한 탐구, 의심을 통해서 밀고 나아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갖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게 한 7분 정도 이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 여러분 대면으로 진행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면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뭐 여기에서 꼭 저기가 있는 건 아니야. 꼬리 질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추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추가 질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명확하게 대답을 하거나 어떤 개념의 사용이라는 것이 부정확하면은 추가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의하면 될 것이고,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여기서처럼 그냥 보면은 이거 4개의 문제를 답변하는 게 7분 동안 답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도 거의 40분 가까이 지났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는 순간에 1분 30초, 1분 30초, 1분 30초, 1분 30초 대략적으로 이 정도 생각을 하고서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구술을 시켜보면은, 이 논술 시키면은 논술을 하는 애들은 괜찮아. 뭐가 괜찮냐면은, 걔네들은 재심을 맨날 보고 그 재심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면서 답 쓰고 할 때 재심을 이용해서 답을 쓰거든. 그러니까 그게 되는데, 구술하는 친구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논술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논술하고 할 형편은 되지 않죠. 시간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이제 구술을 직접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재심문을 잘 활용을 안 해.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 뭘 자꾸 보여줬냐면,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재심문의 내용들을 자꾸 이용해서 이야기하죠. 요게 필요한 거야. 재심문의 내용을 활용해갖고 여러분이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 요 부분, 알겠지? 그래서 재심문을 활용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일단은 우리 첫 번째 한번 문제는 요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고 우리 이제 두 번째 문제 또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